칼이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시리즈 제목을 저희가 지금 하나 심사숙고 끝에 정했습니다. 예, 유석준 교수께서 아닙니다. 우리 저 같이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유의 눈, 진실의 칼. 네.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와 잘 맞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을 잘 표현하는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주제는 이 박근혜 탄핵 관련해서 네. 이것이 정말로 사기 탄핵이었다. 네. 이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태블릿 PC, 변희재 네. 씨가 쓴 태블릿 PC의 진실 뭐 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게 음과 위선의 기록. 네, 우종찬 기자가 쓴 거죠. 예. 저는 책을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한 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필독서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지금 머릿속에 입력은 돼 있습니다.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먼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줄치면서 이렇게 아이고, 왜 공부를 다 하셨군요. 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예. 아니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책이 두껍잖아요. 두꺼우니까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읽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 네. 그리고 안종범 수첩 관련된 거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때 K스포츠 미르재단을 설립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퇴임하기 전에 일회재단 만드는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일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닐까. 네.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그동안의 보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본격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고 네. 그렇게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그냥 본인이 짐작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 당시 신문 보도들을 네. 보면은요, 신문 보도도 편집도 나름대로 어떤 그 프레임이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현대판 일회재단 프레임, 네. 작은 일회재단 프레임으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쭉 보도를 갖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얘기가 아니 역대 정부들 다 한 일인데 박근혜 정부가 뭐 좀 했기로서니 네.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태극기를 갖다 든 분들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일례재단을 비유할 게 아니고 뭐 일례재단도 비유의 대상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예산이 없는데 꼭 필요한 일은 돈을 가진 뭐 예컨대 재벌 회장들한테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오. 네네. 해서 실제 좋은 일에 쓰는 경우도 있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경우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K 스포츠 재단하고 미르재단 그 두 개를 만드는 것은 규모로 봐서도 그리 크지 않고 네네. 경제력은 굉장히 그때 커졌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식의 재단을 만들 때의 규모랑 비교하면은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품성으로 봐서 그 돈에서 뭐 이렇게 조금 삥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뭐 자기 개인 용도로 쓰고 할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태극기 세력에 속하는 사람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우리 김 소장님은 일회재단 같이 뭔가 저거 이제 그 사심이 끼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아니, 사실은 조중동의 프레임. 그랬었죠. 또 그것이었고요. 근데 조중동의 프레임이 그런데 너무 과장이 됐더라고요. 일례재단하고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네네, 안 되죠. 그런데 제일 뭐냐면은 이게 좀 솔직히 역겹게 느껴진 게 뭐냐면은 그 이사들의 구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대통령의 관심과 그 철학과 의지가 들어가서 그걸 관리하는 이사진이 이제 구성이 되면 사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면 좀 문제가 그래도 별로 없겠다 하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이사진 구성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참 이게 정말로 참 이상하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러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네. 완전히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 내지는 판단이 완전히 아, 뒤집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못 읽었는데 어떤 부분의 내용을 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검찰은요. 네. 딱 그냥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영렬 검사가 그다 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11월 20일 날 네. 그때 공소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11월 20일입니다. 네. 그 내용이 39페이지짜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딱 그 앞에 제목에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범행이다. 네. 이렇게 딱 서술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때 공소장을 그때 읽은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네. 그 공소장을 읽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 없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유승민이나 그때 이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아마 이 공소장들을 내용을 보고서 네. 이거 보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저 넓고 후지고 부패한 보수를 잘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저는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네. 말씀은 이영렬 그 중앙지검장이었나요 그때? 네, 예,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네, 그 양반이 쓴 공소장 내용은 사실 저는 지금 뭐 머릿속에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공소장을 보도한 언론 기사는 봤는데 그걸 따로 네네. 구해서 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이미 저는 아주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렇게 탄핵으로 몰고 가는 뭔가 거대한 힘이 이미 작정을 하고 저건 있는 거 없는 거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몰고 가고 있구나는 느낌을 저는 이미 받고 있을 때라서. 예, 그거는요, 이제 그것이 선입견인데 일종의 그 통찰이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통찰은 제가 볼 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입견은 사실 누구나 다 있고 네네. 저는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저는 뭐 사사로운 그 이익을 네네. 챙기는 일은 안 할 뿐이다라는 걸 저는 그 전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김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하고는 달리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경험할 기회도 별로 네네. 없으셨고 해서 그런 식으로 또 오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편견, 선입견을 갖고선 그 사태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저는 뭐 다른 선입견은 없었는데 네. 검찰 공소장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고 이제 100% 공소장이 이걸 사실이다. 야, 정말로. 아니, 저는요. 네. 태블릿 PC는 저한테 전혀 충격도 아니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 최소원 씨로부터 뭐 자문 받는 게 그게 뭔 문제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볼 때. 그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JTBC가 그걸 그렇게 과장을 하면서 뭐 대통령 연설문을 민간인이 몇 잘 고쳤는데 엄청난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네, 예. 저도 그때 그랬고요. 네, 그 문제는 같았네요, 저. 예, 예. 저는 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중에 무슨 잡아 넣을 때 이제 네. 그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국정원 특수활동 등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그때 생각했고요. 네. 지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을 엮어 넣을 때 이제 그 말세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 구사한 논리가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헐렁헐렁한 논리거든요. 헐렁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는 그걸 보고 도대체 이거 갖고 죄를 만든다는 게 정말 너무 창의적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죄를 만들어내느냐.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원시 시대도 아니고. 자, 그런데 사람들을 그때 가장 격분시킨 거는요. 바로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그냥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좀 확인하는 건데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은 굉장히 그때 격분시킨 네, 그렇습니다. 대목이고 저로서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K재단이나 미르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필요한 일을 얼마든지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만 그걸 운영하는 이사진의 구성의 명단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좀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왜 인선을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은 그 이 사진들이 너무 후지다. 네. 이상한데 이거는. 네. 그거는 또 저도 하나.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안종범 정도 되면은 이거를 사실은 자기가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총선이라 그러면은 네. 아 이거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네. 그냥 큰 어떤 공약에서 그렇죠. 네. 이 원칙적인 얘기했고 내가 다 한 거다. 그렇죠. 자기가 다 뒤집어를 갖다가 뒤집어 썼어야죠. 예, 아니 보통 이제 우린 그렇거든요. 네. 아니 그거는 뭐 그냥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간에. 그러니까 윗사람을 모시는 아랫사람의 기본 자세죠. 예. 아니 나 근데 보니까 안종범이 완전히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이렇게 뒤집어쓰더라고. 밀더라고. 네. 이상하다. 아 그거는 저도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어떻게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던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네. 완전히 뒤집어진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요 안종범한테 이거 재벌들을 이 재벌들 돈을 갖다 걷어가지고 이 미르재단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네. 해라 네. 지시한 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게 네. 이제 우종창 기자의 책에 나옵니까 지금?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아니 뭐 우리 기자가 이 문제에 굉장히 천착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맞으면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네네. 네. 탄압을 받아서. 자 그리고 이거는 안종범의 작품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종범이요 네.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네. 돈을 이렇게 다 걷어들인 거예요. 걷어들이고 이 사진을 개판으로 구성하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법정에서 안종범하고 박근혜가 뭐 대질 신문을 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는 지시한 바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안종범이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이 올린 문건 본 적도 없다. 저런. 네. 그리고 그 문서는 공문서도 아니에요. 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해명이 돼. 결국은 왜 저런 시대착오적인 일을 했을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안 했지.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진들을 갖다가 사실은 차은택 주변 사람들하고 안종범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이 사진 구성이라는 게 전부 차은택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그게 보니까 또 처음엔 이거 최서원 씨가 차은택을 이렇게 조종하나 싶었더만 그게 아니에요. 완전 이 최서원하고는 그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재벌들의 돈을 갈취를 한 겁니다. 이게 사건의 어떤 본질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수첩을 조작을 했습니다. 하하, 저는 그 얘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심각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명하잖아요. 그 안종범 경제수석인가요? 그때 네네네. 맡은 정책수석이었나 경제수석이었나. 그래서 그 안종범 수첩이 여러 사람 잡아갔잖아요. 그 안종범이 이제 아주 꼼꼼하게 이제 기록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꼼꼼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증거 자료가 돼서 그거에서 거기서부터 기록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범죄가 구성이 돼서 다들 이제 감옥에 적폐가 돼갖고 이제 가게 됐죠. 그 안종범의 그 업무 수첩에 대해 가지고 이 책으로 치면 285 소제목이 안종범 업무 수첩 63건의 정체돼 있습니다. 63건이나 돼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서 증거로 채택한 거는 57건이에요. 그러니까 63건 63건 중에서 57건. 왜 나머지는 채택 안 했는지는 설명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57건이요. 네. 원수첩이 39건이 있어요. 허허. 그거는 그때 당일날 이제 적은 거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 그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63건, 57건, 그다음에 또 뭐 30 몇 건이요? 예, 문제가 되는 건 57건이 이제 핵심인데 증거로 채택됐으니까요. 네. 전체 63건인데. 네. 그러니까 전체가 63건인데 57건만 채택이 되고 나머지 6개 채택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안종범이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종창 기자도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 설명이 없더라. 그랬는데. 자, 뭐 그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아니, 별거 아니라 나는 그 많은 안종범이 맞으면 청와대 핵심 요직에 앉아서 대통령하고 지시받는 것을 계속 기록을 했으면 검찰로서는 무조건 다 압수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인데 그게 뭐 그래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를 하는데 증거로 채택을 안 했다는 거는
난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아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57건만 증거로 인정을 갖다가 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랬다고 치고요. 예, 57건. 그런데 문제는 그 57건 안에요. 39건 플러스 16건인데 39건은요. 네. 그때 당시에 계속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수첩이란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몸에 지니고 대통령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하고 대응을 기록하기 위해서 썼으니까 다 그때 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날 저녁에 썼거나 그날 밤에 쓰고 어제 한 것을 그 자리에서 못 썼으면 오늘 다음날 아침에 쓰는 그 정도의 기록이어야지 수첩이라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남은 16건인데요. 39건은 그때그때 쓴 게 맞고 네. 16건은요. 네. 뒤에 새롭게 쓴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자, 이게 난 정말 지금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허허. 안종범은 제4차 검찰조사 2016년 11월 7일 네. 제3자 검찰조사에서 제가 2016년 10월 12일 본건 관련된 흐름을 정리하면서 네. 제 수첩에 기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허허.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는 최소한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조사받으면서 만든 예, 기록이에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딴 거네 그러면. 아,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그 재벌 회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면담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면담을 한 게 언제냐면은 7월 24일, 5일 그쯤 됩니다. 여기 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 잠깐만요. 예, 그렇다고 쳐요. 예, 예. 네. 근데 7월 24일, 25일 양일간 2015년입니다. 그때 네. 대기업 회장 7명을 만났거든요. 네. 문제는요. 그때 7월 20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원수첩에. 원수첩에는. 예, 네. 39권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작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작성할 때는 이거는 뭐냐면 언론 보도를 그때부터 받아 적은 게 아니고 하하. 언론 보도를 갖다가 막 수사 받으면서 네네네. 수사를 이미 받으면서 수첩을 새로 만들어서 그 만든 수첩을 증거를 제출한 거네요. 그럼? 예, 그래서요. 증거 조작이네요. 뭐. 예, 바로 조작 증거들이 나오는데 증거 조작이지 이게 무슨 증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회장 만나가지고 뭐 자기한테 지시했다 요 얘기를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지시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안 적었는데 이제 뒤에 말입니다. 자기가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벌 지시를 갈취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본인의 주장은 지시를 했는데 자기는 기록을 안 해서 수첩에는 없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그 지시받은 것을 수첩의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다시 정리했다. 이게 본인의 주장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했다. 박근혜가 지시해서 자기는 따라왔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수첩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네 이거는. 증거 조작이네요. 288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2015년 7월 24일 업무수첩에는 제일기획 김재열, 성마 영재센터라는 단어가 기록돼 있대요. 근데 그때 그날 만난 거는 뭐냐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 김용환 부회장 만났고 CJ그룹 송경식 회장 만났고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을 만났는데 네. 김재열을 안 만났거든요. 이게 그 김재열은 뭐냐면 제일기획 스포츠 사업 총괄 사장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쓴 수첩에. 예. 그다음에 7월 25일 날에는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과 단독 면담을 했는데 그때 업무수첩에는 대통령이 이 면담에서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재용이 이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에 대해서 이거를 아니 그 회사도 다른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이면 대한항공은 카이고 다른 회사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왜 이걸 했냐니까 그때 한겨레 신문에요. 그 당시 네. 그러니까 사부적으로 정리했으니까 그 당시 한겨레 신문에는 그냥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관련해 가지고 뭐 5만 가지 그냥 루머들이나 이런 것까지 그렇죠. 싹 보도할 때거든요. 별 난리를 다 쳤죠. 뭐. 그때 뭐냐면은 한겨레 신문이 최순실 한마디에 청와대 뭐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 이라는 허위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 허위 기사에 나오는 게 이제 고창수거든요. 하하, 그걸 받아 적어서 안종범이 수첩에다가 만들었구나. 그렇죠. 야, 아니 안종범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그 수족이 분신이고 수족이었잖아요. 그 수족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가지고 자기 살라고. 갈취를 해놓고 네. 그거를 갖다 대통령한테 집어 씌웠어요. 네. 그 씌우는 방법도 사후 수첩 조작이거든요. 증거 조작이고. 야. 네네. 아니 그게 그래서 다 이제 법정에서 다 증거를 채택해서 지금 다 그런 판결이 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책에 쓰였다는 거죠. 예. 야. 아니 근데 희한한 게 진짜 사기 탄핵이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게 뭐냐면은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어쨌든 이게 만약 박근혜가 안종범 지시를 해서 네. 안종범이 돈을 갖다가 다 끌어모았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면은 굳이 엮으려면 직권남용 같은 게 되겠죠. 뭐 등등등. 아니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형받은 근거는 정유라건하고요. 네. 아까 말세필. 말세필. 네. 요건 있었고 공직선거법이 있었고요. 국정원 특활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활비. 네. 요 부분 다 들어보셨습니까? 빠졌고요. 아니 뭐 요새 저는 사실 이걸 조사를 팔로우업을 안 해서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태블릿 PC하고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돼 가지고 다 그 빠졌고. 국정농단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재벌 뭐 갈취니 뭐 등등등 그랬는데 이 부분은 빠진 거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타블렛 PC 얘기를 잠깐 하셔서 제가 이 우정찬 기자 책은 못 읽었지만 변희재가 쓴 그 타블렛 PC에 관한 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책은 제가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타블렛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고 최순실 것으로 조작이 된 것을 변희재가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서 이거는 김한수가 쓰던 거지 최순실은 아예 이걸 쓰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잘 증거를 잘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블렛 PC하고 관련해서 JTBC가 난리치면서 국정농단에 이 뚜껑을 열기 시작했던 그 상황이 전부 사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일단 최순실이 쓰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최순실은 그 태블릿 PC를 쓸 능력도 없다. 능력도 없었다. 네. 그다음에 태블릿 PC는 그 문서 편집 기능이 없다. 없다. 네. 수정 기능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태블릿 PC에 요금을 납부하고 하는 걸 봤더니 김한수가 자기 회사 이름으로 계속 내고 있더라. 뭐 그게 다 확인이 돼가지고 이건 김한수 거다라는 걸 변희재가 엄청 잘 썼더라고요. 예, 제가 그 책이 이제 타블렛 PC와 관련된 사기를 정리한 것이라면 이거는 K스포츠 미르재단 사기를 정리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두 가지 사기가 겹쳐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 촛불에다가 이게 기름 부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내관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네. 기름을 네. 들이붓는데 네. 그게 완전히 사기, 네, 완전 사기. 조작인 네. 거죠. 그래서 엉뚱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잡아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이게 보니까 정말로 나는 이 안종범이라고 하는 자가 좀 천사의 길이 이름이 남을 정말로 이거는 간신 중에 간신, 허허. 양아치 중에 양아치로 보이는데요. 네. 그때 이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만나지도 않는 고창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 수첩에다 언급을 해놨고, 신문 기사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대통령이 단독 면담을 하지 않은 GS와 두산그룹의 이름이 업무수첩에 적혀 있어요. 이게 만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검사가 안종범한테 이거 왜 썼냐라고 물어봤더만은 여기 이 책에는 289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얘기를 하여 적어둔 것인지 대통령과 구본모 회장이 한 얘기를 기재해 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제 사후적으로 막 정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기사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문기사에 언급돼 있으면은 그냥 쉘이 그냥 받아 적은 거거든 이게. 네. 야,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안종범의 무슨 수첩이라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 네네. 현장에서 쓰거나 아니면 뭐 그날 저녁에 쓰거나 그 다음날 쓰거나 한 정도의 그 어떤 현장의 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부 지금 완전히 사기라는 얘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게 이 우종찬 기자가 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셨더니 설득력이 있다. 네, 있습니다. 허허. 아니 이건 뭐 팩트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는 뭐냐면은 왜 검찰은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제대로 규명을 하거나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이 검찰이 뭐 그때는 이미 저쪽의 편에 다 줄을 서 있던 검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법원은 뭐냐? 그럼 헌재는 뭐 하는 거냐? 헌재도 저는요, 이게 탄핵 사태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찰들이 있지 당연히. 네. 그 불찰의 아주 불찰 중에 불찰은 안종범 같은 자를 중용한 거예요. 그리고 안종범 그거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지. 그때는 뭐 입에 혀같이 일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제대로 방어를 안 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검찰이 이게 어떤 진실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밝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외면해 버린 것 같아. 덮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권 말기의 검찰들은 완전히 정치 검찰이죠. 그렇죠. 다음 정권을 위해서 네. 아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현 정권을 갖다 탈탈 털면은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이제 탄핵으로 가는 과정 전체가 보면은 뭐 박근혜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니까 네네네. 검찰로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겠죠. 사실 그때 우병우 수석이 그나마 버티던 마지막 불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병우를 갖다가 빨리 잡아낸 거거든요. 네, 우병우를 해서 하여튼 잡아놓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잘 피하다가 결국에는 달려 들어갔죠. 예.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해 줄 만한 사람을 다 잘라놓고 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네. 박근혜를 갖다 공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법원이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짚었냐 하면은 제대로 짚은 것 같지 않아요. 뭐 탄핵재판소 하는 걸 보세요. 그 다음에 헌재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 이렇게 되면은요, 대한민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국회에서는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반란군이 있었죠. 예. 아니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이 박근혜를 갖다가 정말로 이건 무능하고 부패한 어떤 대통령처럼 몰았잖아요. 몰아제꼈죠. 그 근거는 검찰이 제공해줬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안종범이 지가 그 갈취를 해놓고 나서 사고를 낮춰놓고 대통령한테 씌운 거죠. 핑계 다 대고. 자, 그런 상태니까 고립무원이네요. 예, 새누리당 안에서 야 저거는 우리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저런 부패 무능한 보수를 갖다가 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유 정말 제대로 된 놈이다 그러면은요 그게 어떤 진실인지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한 거거든요. 확인 안 하고 뭐 근데 이제 자기들 눈에는 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반기문 뭐 유엔 사무총장은 반기문 데려다가 하면 우리가 또 정권 잡을 수 있다. 그럼 박근혜만 버리고 반기문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겠죠. 뭐 보나마나. 자,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그 국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 네. 그다음에 법원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사실을 규명하고 그럼요. 네.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다음에 이분도 법치와 공정과 법치가 이분의 생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진실과 사실 보도, 네. 그다음에 어떤 공정 보도 네. 이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맡은 쪽에서 전부 다 그냥 다 쌩까버린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권력 핵심으로 들였던 안종범이가 완전 쌩양아치 짓을 갖다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새누리당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이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제대로 규명도 안 하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책략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꼬리 자르기 하자.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반기문 세워가지고 다시 어떤 집권하고 또 새로운 당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친박 세력들을 갖다가 전부 다 스크랩 처리해버리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까? 그죠? 판 다시 짜자. 우리는 계속 남고 얘네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정치권이 먼저 생각하고 언론과 사법부가 뒷받침했는지 언론과 사법부가 먼저 생각하고 정치권이 뒷받침했는지 사실 저는 어떤 쪽이 먼저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답은 못 찾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탄핵 사태는 단순히 탄핵력적 뭐 62명의
만의 문제가 아니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이런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시스템, 공정과 법치를 이렇게 수호해야 될 모든 시스템들이 다 보면은 망가진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언론도 사실 망가진 거고요. 그래서 나는 문제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다 이게 뭐 탄핵은 제가 볼 때는요 수많은 부실한 시스템과 어떤 이 보수 어떤 이 권력 집단들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총집약돼서 터져나온 거로 보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방금 언급한 검찰 책임 있고 법원 책임 있고 헌재 비겁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언론도 비겁했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진실을 찾는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 안에서 이 적극적인 어떤 찬탄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야비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지들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싹리다 썰어버리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패를 해놓고 나서 슬그머니 기어들어온 거고 그러면은 반탄 기치를 내건 사람들도요. 이게 어떤 진실과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가지고 결사적으로 막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그냥 원내에서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였는데 그냥 평화롭게 그냥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이 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요 사실 결사적으로 이제 그렇죠. 이거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생결단의 싸움이 나서 뭐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밟고 가라고 하든지 하여튼 뭐 그냥 발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발광한 사람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탄핵의 뿌리를 너무 얕은 데서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 역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찾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몸에 이제 보면은 몸이 부실해서 종기가 생겼는데 이 종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종기 바로 아래 그것만 주목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그거는 김 소장님이 좀 그러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정말 총체적인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집약된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탄핵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보이스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요. 그러니까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점점 고립화되고 뭐 이제 좌익들이 씌운 프레임에 극우 세력이 되고 무슨 폭력 세력이 되고 뭐 이러면서 저도 거기에 끼어서 이제 뭐 좀 정치의 핵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로 제가 끼는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회가 하나 있는 게요. 이런 과정이 나타나서 탄핵이 이제 완성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때 혁신위원장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또 현안이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맞으면 출당시켜라 말라라는 게 그때도 논쟁이 이제 테이블을 때리니까 막 아이고 흥분해서 이미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완성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셨는데 이제 이분에 대한 입장을 뭐 당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출당을 해달라 말라는 거가 그 바른당으로 갔던 사람들이 복당하는 조건이 됐어요. 네네네. 이것은 사실 저는 처음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은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헌법 개정에 바른당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쪽 야당하고 같은 편이 돼 버리면은 헌법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쪽에는 백성이 안 될 테니까. 이 딜레마에 제가 끼고 나서 또 이제 탄핵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당하는 것에 뭐 어떻게 보면 앞장을 서게 됐는데 그 앞장선 것 때문에 저마저도 태극기 세력부터는 저 배신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11.6 그 국립묘지에 가서 11.6 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서 태극기에 두드려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문제에 제가 뭐 왈가왈부 한다는 게 너도 막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길로 가게 하는데 일조한 놈인데 네가 무슨 입이 있다고 떠드냐는 얘기를 제가 항변하거나 뭐 막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구차스러워서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마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김 소장님한테는 이제 편하고 그래서 다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마저도 이게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현실 정치에 끼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못 갖게 되는 입장으로 자꾸 쪼들리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게 지금 오늘날은 태극기 세력이 막 극우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막 그다음에 저 무슨 뭡니까 요새는 뭐 하여튼 폭력 세력으로 뭐 이제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네. 이게 사실 저는 어떤 우리 사회의 도덕이나 정의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런 식의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네. 정치적으로 왜 정치를 잘 못했냐. 근데 네네. 법에다가 호소해서 그 법이 무슨 경제 공동체니 무슨 되도 않는 이상한 삼자 뇌물이니 예, 이런 묵시적 청탁. 묵시적 청탁이니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막 징역 20년 30년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사법정에 전혀 안 맞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지금 시청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갖다 해볼 만한 문제가 뭐냐면요. 탄핵이 보니까 정말로 사기 탄핵이 맞구나.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중형 때린 거는 어떤 면에서 봐도 이거는 정치 보복입니다. 아주 가혹하고 그렇죠. 야만적인 네. 정치 보복이다. 그 증거들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사기 탄핵 무효, 그다음에 무효 또는 탄핵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이 네. 정치적으로 이제 좀 떠야 정상이거든요. 네. 자, 근데 현실을 보십시오. 4월 7일 그때 재보선 서울 부산시장 후보 네. 선정 과정에 네. 보면은 사기 탄핵 무효를 갖다가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일단 오세훈과 박청준은 네. 그런 사람 아니고요. 네. 그 유력한 경쟁자였던 이현주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나경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철수는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발의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를 갖다가 지금 하는데 거기에 나온 후보들 보십시오. 지금 이준석, 나경원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 보는데 김웅 등등등 쭉 나오는데 주호영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예컨대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요 아예 그냥 통합 대상도 아닙니다. 불가촉 천민 취급받죠. 아마 우리도 그렇게 취급하고 싶을 거예요. 네, 저희도 일부 세력이 그렇게 보고 있죠. 실제 정규재 후보가 그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부산시장 선거에 가서 했는데 네네. 그게 맞으면 저희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정규재 후보가 그렇게까지 표를 적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외면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로 태수형 진짜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네. 이런 노래를 부를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네요. 근데 저는 현실 정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관해 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정치 떠나가지고요. 저기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마시는 사람은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같아 하면서 그냥 푸념하고 성토하고 욕하고 할 수 있지만 현실 정치하는 사람은 이걸 냉정하게 좀 뜯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론적으로는 우리 김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무슨 방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이 판단이 옳은 것이면은 이 옳은 판단을 정치 세력화해서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정치권을 재편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는 길을 못 찾겠어요. 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요. 만들어 보세요. 한번. 자, 지금부터 좀 더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네. 반탄. 네. 반탄의 어떤 반탄의 어떤 근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런 어떤 풍부한 어떤 팩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근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대적 한계거든요. 네, 그동안은 없었죠. 이제 최근에 변희재의 책과 우종창의 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교차 비교가 되면서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는 걸 이제는 알 수 있게 됐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역사적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 현장 그때는 너무 그냥 루머만 팽배한 그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통찰 내지는 어떤 직관으로 직관 또는 진능 논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쪽에 사악한 좌익들의 업무인 것 같다라는 통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수가 강가진 건 아니에요. 대다수 시민들은 그냥 검찰도 그렇게 얘기하고
보수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진영 논리나 뭐 이런 어떤 없는 사람들이 아 정말 박근혜 정말로 안 되겠네 이 생각을 갖다가 생각 하는 많이 게 하셨죠. 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에 모였는데 네네. 태극기 집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태극기 집회가 많을 때는요. 네네. 촛불보다 더 많았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모인 에너지와 그 진실을 믿는 마음들을 오가나이즈를 못한 거예요. 네네. 저는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편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 이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년 전, 200년 전, 네. 뭐 지금 이건 변하지 않는 건데, 네.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상황의 한계가 있죠. 예, 시간이 예. 가야지 정보가 보이죠. 예, 근데 저도 지금 운동권을 갖다가 좀 했는데 80년대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받았던 어떤 대한민국의 아주 억압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뭔가 어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이게 정의의 길이다, 양심의 길이다, 양심의 어떤 발로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보편 이성과 양심, 그 당시에 어떤 지식과 정보의 한계 속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나 이승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주의나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그냥 뭐 다른 어떤 배한 체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하고 좀 다른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있던 지식과 정보들이 이제 쫙 늘어나면서 이게 완전 북한은 생지옥이고 그 다음에 동구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문제에 네. 관해서 이제 김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늦게 저는 한편으로 이제 중국이 한국이 억압적이고 좀 권위적인 체제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한편으로 하면서도 북한이랑 비교하고 중국이랑 비교하고 중국이랑 비교하고 동구랑 비교해서는 그래도 자유롭구나 하는 생각은 사실 저는 70년대부터도 조금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견문이 넓었으니까 경무에 아마 넓다기보다 뭐 가정적 배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미국을 또 봤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유학도 갔었고. 아니 저만 하더라도 그때 대우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세계 경영의 어떤 현장들을 네. 돌아보면서 네.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각이 이제 그렇죠. 틀렸는데 네. 저는 단 게 아니고요. 보편 이성과 양심,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게 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는 시민적 특성의 반론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촛불 현장에 가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갔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상한 모습을 형상화해서 막 피 흘리는 거 이렇게 뭐 이재용을 이재용하고 막 엮어놓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자식들은 악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역겨웠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촛불 그러니까 이 현실 정치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잘 못하고 하는 거에 불만을 느끼고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핵심에 가서 보면은 현장에 가서 보면 막 그 효수해가지고 막 목에다 피를 철철 흘리는 그걸 들고선 좋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보편 양심이냐? 이거는 완전히 좌익들의 한풀이 하는 거다 지금.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미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80년대로 치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쨌든 독재 항의해가지고 뭐 예컨대 데모를 갖다가 좀 한다든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 범주 안에 시민적 특성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쳐요. 그게 비판적인 것도 역시 시민적 근데 특성 그때도 이미 있는데. 저게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저러는 거다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막 그때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는 얘기가 이미 그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통일혁명당 같은 운동, 1968년이잖아요. 그다음에 난민전. 그다음에 이 80년대 중후반의 주사파 사회주의 운동 이 부분은 이거는 당시 보편 이성과 양심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거든요. 맞아. 보편 양심이라는 어떤 그 힘에 의지해서 하는 민주화 운동에 걔네들이
숟가락 얹어서 따라오고 있는 게 이미 그때도 보였고 촛불 때도 보였어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숟가락 얹었다가 나중에 주도를 해버렸어요. 예. 숟가락 얹는 정도가 아니고 아니 주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하고 싸우는 선봉에 이제 쓴 잘 오셨습니다. 큰 장수가 오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탄핵 문제를 이제 돌아보면요. 네. 그때 어떤 지식과 정보의 어떤 한계를 감안했을 때, 야 정말로 박근혜 너무하다. 또 그 전에 뭐 근데 김무성의 뭐 도장론도 있고 뭐 있어 굉장히 권력을 협소하게 운영한 거 맞거든요.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한편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 탄핵하는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액션은 저는 분명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도요. 또 이해할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식과 정보의 한계를 갖다 감안한다고 있지만 했을 때. 그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현장 가자마자 바로 느꼈습니다. 이거 완전히 피를 기다리는 일이 때지 이게 무슨 보편 지성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라고 이건 정말 대가리가 깨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기에는 제가 촛불을 들고 가다가 그 뒤로는 제가 거의 안 갔거든요. 안 가고 TV 보면서 내가 정말로 TV 보면 열받고 한탄하고 내 그것밖에 못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탄핵에 대해 가지고 저는 탄핵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탄핵 효과도 걱정됐고,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 지식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사기 탄핵 맞았고요. 그다음에 태극기가 어쨌든 이거는 떳떳하고 당당해야 마땅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왜 극우 파편화돼 있냐 하는 진단과 처방을 좀 어떻게 하면 이 태극기 세력의 어떤 정의감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저는 태극기 세력들이 의외로 주로 과거사 시비를 했습니다. 아니, 필요한 과거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화살을 잘 안 쏘고 칼을 갖다 주로 탄핵력적으로 칼을 갖다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부 총질적 측면이 강하거든요. 크게 보면 내부 총질. 그럼 그거를 갖다 빌미로 해서 당권을 갖다가 이렇게 먹겠다. 이런 거로 비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떤 근데 대중들은요 분명히 자기가 오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원래는 이 반성 안 합니다. 대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판하게 한 것도 당신 책임이다라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대중은 정말 자기 책임은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오판한 것도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정치권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대중들은 이제 그렇게 반성을 안 하고 그럼 대중들은요 이제 자기가 틀렸으면요. 처음에는 막 강변하다가 틀렸으면 나 입을 닫습니다. 아이고 관심 끌라 그래. 골치 아픈 문제. 이게 대중의 기본 속성이고요. 그리고 대중은 지금 당면한 현실 문제 있잖아요. 경제, 고용,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동산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쏟게 돼 있고, 그거를 갖다가 누가 잘 해결해 줄 수 있겠냐로 요렇게 관점을 틀어서 딱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왜 박형준이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경선에서 이렇게 했냐. 저희가 볼 때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갖다가 2번이나 한 사람이야. 말 그대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잘할 것 같아. 그 태극기 앞에서 열심히 흔든 사람들은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저는 부산에서도 저는 이런 현상이나 벌어진 거로 보이거든요. 제 얘기는 태극기 세력이요. 그 과거사 시비를 하는데 주로 내부 총질이 있잖아요. 이거를 정치 헤게모니 싸움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제 변질시켜 버렸고 관용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의 한계를 감안하면은 그래 좋다.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너그럽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아마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아마 반성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관용보다는 이걸 갖다가 하기 아마 그놈들이 이걸 배제하고 청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스크랩 처리하려고 그랬으니까 뭐 열받았겠지 당연히. 어쨌든 관용을 하지 보여주지 못하고 무엇보다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어떤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혀 구축을 못했거든요. 예컨대 지금 조원진,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국가 경영의 어떤 비전, 실력, 그 다음에 넓은 어떤 인품 이런 거 전혀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이 볼 때는 예, 지금은 그럴 겁니다. 보니까 홍문종이 말이 맞네, 뭐 조원진 말이 맞네, 뭐 이러긴 할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하네, 이 정도는 되는데, 근데 지금 대중은 뭐냐면은 현실의 어떤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새로운 어떤 국가 경영의 리더십 이걸 잘 못 본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게 그러면 조원진과 홍문종만 해당되고 국가 경영의 비전 같은 것이 예컨대 지금 국힘당이나 그 앞에 뭐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또 뭐 자유한국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하던 사람들한테서는 있었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컨대 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도 하고 당대표 됐는데 홍준표의 요새는 좀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은 어떤 기대가 많지 않았고 네네. 황교안에 대해서 한동안 엄청 기대를 했죠. 홍준표 다음에 들어온 황교안은. 근데 황교안도 선거에 지고 나니까 그냥 급전직하가 돼버렸고 네네. 또 황교안 다음에 김종인도 별로 그런 게 없고 또 김종인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새로 시장된 저 누굽니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네. 또 뭐 새로 지금 오세훈 박영준 그다음에 이제 저 원내대표 하고 있는 저 네, 김기현 이런 분들의 그러면 비전과 전망이 정말 괜찮아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냐? 사실은 홍문종이나 저 마찬가지예요. 저 조은진이나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권 전체 네네. 지금 우리가 막 돌이켜 보니까 옛날에 이승만이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막 떠오를 때 받았던 어떤 그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태극기의 문제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면요, 당연히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 경영의 어떤 경륜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 권력의 중심으로 사실은 부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건국 당시에 해방 직후에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빛나는 독립운동의 어떤 경력을 갖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전 세계를 갖다가 아우르고 역사를 갖다 꿰뚫러 보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국회에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태극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태극기를 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태극기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미안함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태극기를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건 저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태극기 안 든 사람들한테는 있냐? 마찬가지로 없어요. 자, 그런데 태극기를 안 들고 오히려 그 탄핵을 주도하거나 거기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저쪽에 선거에 이긴 사람이 나와요. 대체로 이 나름대로 그때 이제 간판 인물들 있잖아요. 남경필이, 원희룡이, 나경원, 오세훈, 웬만한 우리가 볼 때 이제 나름 이름 있는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스타들은 보면 다 그쪽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요 사실 다 기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이쪽은 너롭게 홍준표 대표가 포용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또 사실은 아니 그걸 받아야 이제 이 헌법을 지킬 수 있고 네네. 당을 보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했더니 나는 나대로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그 평가받던 게 아니 그 일 때문에 망가져 버리고 당은 당대로 뭐 홍 대표나 제가 그 대통령을 그 출당시키는 일을 해서 뭐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다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서 관용하고 포용을 했는데 실패도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저쪽 있잖아요. 그 이 태극기를 갖다가 경멸하고 혐오하고 무서워하는 이 자들은 자기를 반성할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용을 할지도 모르죠. 네. 이게. 배제하죠. 배제하죠. 네네. 적대시하고. 참 이게 이제 기가 막힌데, 저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국힘당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태극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작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요, 이 바깥에 이제 제야 보수,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가 힘을 합쳐야죠. 제가 볼 힘을 갖다가 합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 이게 태극기가 너무나 이제 이 보편 이성과 양심, 그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한계로 봤을 때 네. 참 마치 그 운동권의 어떤 좌편향이 있는 것처럼 네. 보수 우파의 어떤 저쪽 그 인자 좌편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중동도 보면 편향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뭐 검찰 법원은 완전히 저쪽이었고요. 네. 그 말이니까 헌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 당연히 어떤 새누리당 보수 정당도 그런 어떤 좌편향이 좀 일어나거든요. 네. 왼쪽으로 가야지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는. 예, 아니 그런데 여기서 네. 그거를 전체를 포괄을 못합니다. 네. 그 안에 양아치도 있고 그야말로 어떤 극자적인 네. 내가 볼 땐 좀 김웅 같은 어떤 양아치들, 뭐 김종인 같은 네. 거의 어떤 양아치들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탄핵에 동참은 했으나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지식과 정보의 한계 속에서 이 어떤 이 판단을 하고 좀 성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난 같이 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관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네. 네. 아니, 그래서 태극기한테는 제가 볼 때는 관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태극기에 대한 아니면 태극기의 예, 태극기 세력은 세력 스스로가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한테 관용을 좀 베풀어. 아니 태극기가 이제 그렇지. 태극기가 지금 목소리를 갖다 사실 높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목소리가 근데 안 높잖아요. 뭐 자기들끼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게 정치적인 힘으로 구성이 안 돼서 목소리가 힘이 작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건데요. 기가 막히죠. 어쨌든 목소리를 높이되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광화문 집회에 네네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이벤트가 지금 최근 한 3년 사이에 몇 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되면은 언론도 달라붙고 저 국회의원 현역들도 국민의힘 당 현역들도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또 지리멸렬이 되면 개무시당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지금 여러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회라는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집회가 아니더라도 태극기 세력 전체가 좀 뭔가 한 가지 힘을 모으는 그런 힘이 좀 집결이 되면은 이 제도권에 있는 정치 세력 중에 우파 세력이 이 태극기의 눈치를 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원래 집회하고 이제 정치 조직이잖아요. 정치 조직이 이제 정당인데 한번 좀 큰 통합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잖아요. 글쎄요, 그게 참 안 자유대연합당이었죠, 그래. 저희들끼리.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안 될, 좀 쉽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사실은. 네. 자유대연합당은 오기가 어렵다는 판단은 들고요. 그러면은 태극기 정치연합을 결성할 수는 있죠. 그 태극기는요, 태극기 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태극기 안 들었지만 보편 이성과 양심과 지식과 정보의 어떤 이제 이 확장에 따라서요. 이제 이 탄핵이 그야말로 이게 사기 탄핵이었다는 걸 갖다가 절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겨나죠, 늘어나죠.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포괄해야죠. 그럼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한 절체절명의 어떤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 교육, 균형 발전, 에너지, 오만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더하기 요새는 보니까 이 페미니즘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20대 남자들은 그 페미니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중요한 아젠다로 삼아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새롭고 담대한 비전과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입니다. 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 며칠 전에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문재인이 인정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실패했다. 잘못했다. 네, 딱 실패.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했다 그럽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쓰다가요. 옛날 처음 좀 쓰다가 그래서 안 1년 썼지. 반 동안 안 쓰다가 또 드디어 써. 꺼냈어. 네.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요. 이것도 완전히 이거는 개방력의 정치 방역의 파쇼 방역임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다른 어떤 비판 야당 세력이 매우 치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매우 쳤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사과하는 항목들이 몇 개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고 나서 특별연설 하고 나서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고요. 묵직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는 저자들이 문재인 정권이 저런 식으로 날뛰는 거는 당연히 어떤 대안 비판 야당 세력의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경제 고용 문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외교 안보는 뭐 항상 어떤 뭐 우리가 이슈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저쪽이 뭔가 내질렀는데 남북 관계 개선 안 됐잖아요. 비핵화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보수 우파가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거든요, 외교 안보 쪽.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고용, 교육, 지방자치, 에너지 뭐 등등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우파가 확고한 비교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중들한테 제대로 분명히 머릿속에 어필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필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랑 부산시장 선거에서 네네. 쟤네들이 무능한 것을 유권자들이 이제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 네네. 야당 쪽에서 어필을 적극 못했어도 워낙 잘 못하니까 뭐 온갖 거를 다 뭐 경제면 경제, 뭐 방역이면 방역, 교육이면 교육, 온갖 것을 다 잘 이상하게 잘 하겠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를 유권자들이 알아서 이제 제야나 아니면 뭐 야당 이 제도권의 야당이 그런 대안을 잘 정비를 안 해도 민심은 이쪽에 많이 기울어진 거 아닌가? 그게 기울어졌는데 더 계속 기울어지게 만들려 그러면요. 네. 사실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의 시정농단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들춰내야죠. 오만 민주 건달 운동권 건달 놈들이 이리저리 해먹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계속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까발려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착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두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그때 저놈들이 그때 2017년에 집권하고 나서 말입니다. 뭐 청와대 캐비넷 문구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부정비리도 아닌 거를 끊임없이 덜쳐냈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세훈 시장은 원래 그런 기획을 갖고 끊임없이 덜쳐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야당은요, 특별히 경제, 고용, 민생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의 무능 문제, 민생 파탄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대중이 다 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때문에- 아는 것을 정치적인 힘으로 만들려면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네네. 라고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야당이 더 좀 잘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에는 저도 그 동의를 하고, 근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니정 구트의 저 당대표 싸움, 뭐 김웅이라는 초선 의원이 뭐 홍준표는 안 된다 그러고 뭐 난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홍준표가 안 됩니까? 우리 당 얘기는 아니죠. 남의 당 얘기지만 홍준표가 뭘 잘못했다고 왜 입당도 안 못하게 하는, 난 이해가 정말 안 돼요. 한마디로 생양아치 짓인데 정말. 저는 방향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태극기 세력이 단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태극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진실과 정의, 네. 지식과 정보들이 쭉 늘어나면서 네. 이제 태극기를 갖다가 이해하는 사람들하고도 또 이렇게 썰어 담고, 네. 그 다음에 국힘당 안에 네. 이게 또 여기 그 태극기 세력을 이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저는 연대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국힘당의 저런 어떤 비열한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쳐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자유민주당은 국힘당의 저런 양아치 짓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날카롭게 매우 쳐야 되는데 그동안 잘 못했거든요. 전열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전 앞으로는 좀 어떤 해야죠. 저라도 좀 국힘당의 저런 행태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좀 하시죠. 좀 매우 칠 생각입니다. 지금 저기 우리 김대호 소장이 말씀하신 태극기가 단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외연 확장하고 외연 확장을 해서 저 국힘당 안에 저희가 연대하고 우리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저 이렇게 쭉 가는 방향에 저는 100% 동의하는데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게 태극기가 단결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우리 다 동의하지만 막상 단결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네네. 어려운 걸 체감하고 있잖아요. 절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그때 뭐 부정선거로도 쪼개지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쪼개졌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쪼개져서 합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하여튼 그 실험을 해보고 저는 사실 조금 요새 좌절의 상황이에요. 이게 극복이 될까 걱정이 저는 돼서. 그 하나의 전선 형태 있잖아요. 저는 그 저기 그 최대집 씨가 그 전 의협 회장께서 뭐 무슨 민생민주 전선인가 뭐 뭘 하나 만들어 전선을 만들었는데 저는 기본 발상은 괜찮다고 봅니다. 당이 아니고요. 어떤 과제를 놓고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선을 형성하는 거 있죠. 그런 방식은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리고 그 전선은요 어디든지 어떤 주도하는 정치 조직 정당이 있어야 원래 돌아가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 자유민주당이 어떤 그런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선들을 우리 전선들은 반문재인 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힘당 저거 있잖아요. 반국힘당이라기보다는 국힘당을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또 이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힘당을 견인하는. 네네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전선. 그 전선들을 갖다가 치고 거기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끌어모아야 되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게 현실에서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이론적으로는 동의해요. 뭐 반대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네, 잘 안 되는데 또 한편은 잘 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다. 뭐 열심히는 했는데 열심히 제대로 잘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하여간 뭐 열심히 더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굉장히 말씀을 길게 해서 네네. 그래도 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꾸준히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여러 가지 지금 댓글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설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아유 뭐 홍준표 얘기하니까 사실상 탄핵 찬성파인데 글쎄요. 아닙니다. 저는요. 홍대표는 이제는 탄핵 찬성파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좀 너그럽게 좀 관용이 필요합니다. 야 우리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으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태극기가 지금 완전히 외면 무시 고립돼 가지고 고사됩니다. 저는 우리가 태극기 세상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옳은데 왜 세상이 안 알아줘? 그거는요. 그저 막걸리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고 현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러면은 우리 태도도 좀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우리 처신도 바꾸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품고 가능하면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가능하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홍 대표는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뭐 민주노총하고 싸우고 전교조하고 싸우고 종북 세력하고 싸웠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조금 여러분 기준에서 미흡하다고 그렇게 내쳐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사기 탄핵을 뭐 찬성하는 사람인데 무슨 자격이 있냐 그러는데 사기 탄핵 참 이것도요 지금처럼 진실과 정보들이 다 이렇게 드러났고 그러니까 드러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검찰 공소장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막 3자 공무원으로 딱 돼 있고요. 안종범조차도 말입니다. 수첩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팀을 뒤집어 씌웠는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저는 이 누가 책을 상상할 오늘 수 꼭 있겠습니까?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도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정말. 인간은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적 윤리적 한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이걸 둘러보고
그래서 이제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품고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홍준표 배제하고 국힘당 다 배제하고 나중에 혼자 남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 못 바꿉니다. 그거는요, 현실 정치 안 하고 이 선술집에 앉아서 술만 먹을 때는 세상 모든 놈은 나쁜 놈이고 뭐 민나 도로보데스 하면서요, 그냥 뭐 혼자 마시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오늘 아무래도 뭐 너무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네, 이제. 아니 마무리 네, 아니 오늘 그래서 오늘 그 김대호 소장하고 저하고 같이 전국의 현안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그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현안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던 안종범 수첩과 타블렛은 오늘 본격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동안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은 게 우정찬 기자 덕분에 변희재 덕분에 이제 세간에 진실이 알려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접수할 거냐 네네. 하는 문제. 그거 연관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태극기 세력이라는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탄핵된 거다. 탄핵이 네네.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연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의 주도적인 그 위치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저희들 얘기에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또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너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멀리서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면서 좀 따뜻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의 눈, 진실의 칼. 네, 첫 번째인데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네, 제목이 아주 그 시리즈 제목을 저희가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자유의 눈, 진실의 칼.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